알프스 보고 감동 먹고 물가 보고 충격 먹는 나라 스위스. 유럽 강대국 사이에 끼인 비운의 작은 나라 스위스를 살린 이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닥터 박정호고요. 오늘 진단할 것은 바로 스위스입니다. PD님은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알프스산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위스의 그 놀라운 자연 경관, 그거 하나 진짜 기가 막히다 하면서 자연 경관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 물가부터 생각이 납니다. 스위스를 2번 이상 간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스위스의 그 생활 물가 수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들 사이에서는요, 스위스 물가 미쳤다 라는 소리 나올 만큼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시간에 20프랑이야? 페달 밸런스 좀 너무. 과연 빅맥은 스몰 세트가 11.9, 리즘 세트가 13.3프랑. 아, 세트가 왜 이렇게 비싸냐? 거의 2배 차이 나네. 진짜 최소 한 25만 원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그래서 저도 5일 동안 한 100만 원을 쓰고 갑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임금 수준입니다. 스위스는 연방제가 공고히 유지되는 국가다 보니까 단일 체제로 지정되는 최저임금은 없고 26개 주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도 있는데요. 최근 제네바 주에서요, 인상한 최저임금을 보니까 시간당 23프랑,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최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500만 원을 넘게 되는 셈입니다. 스위스가 높은 물가 수준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조 기반이 탄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위스도 값비싼 수공품 시계라든가 정밀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제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상생활용품의 대다수를 인근 지역이라든가 원거리 국가로부터 조달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스위스는 외부의 경제적인 부침에 크게 물가가 요동치는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의 공통점, 그리고 내수 시장이 협소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전형이 스위스에 해당됩니다. 스위스의 1인당 GDP 순위를 살펴보면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됐을까요? 이 그림 하나로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한글로 쓴 스위스라는 글자를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알프스 산맥을 지키는 용병이 가운데 놓여져 있죠. 스위스가 지금까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용병의 중요성, 그리고 알프스 산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스위스 글자를 보면 바로 읽어도 스위스, 거꾸로 읽어도 스위스죠.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이죠. 스위스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의 약 40%밖에 안 되는 협소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알프스 산맥이거나 또는 호수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별로 없는 나라, 그리고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런 연안 국가도 아닌 나라가 스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먹고 살 남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스위스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을 사용해서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때 스위스의 유일한 수출품은 용병이다 라는 소리도 있었는데요, 당시 스위스 용병을 가리켜 후손의 일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절대 자신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스위스 용병의 마음가짐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왕가를 지키던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남아서 루이 16세를 지켰다라는 사실 때문에 점점 이렇게 스위스 용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몸값도 비싸지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위스 역사에서 신뢰라는 이미지는 예전 용병 사업 때부터 스위스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프리미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사이에 끼인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를 모두
모두 쓰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어찌 보면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전시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바로 전쟁터가 되기 십상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팔아서 용병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스위스가 꺼내든 카드는 이 영세 중립국 아래서 신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주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지금 결제 대상으로 받은 이 통화 가치는 아주 휴지 조각이 될 텐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 통화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냐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대부분 중동의 산유국들이나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선택한 스위스 프랑은 1,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세계의 귀축 통화로 사용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스위스라는 국가의 위상도 올라가고 스위스 프랑이라는 스위스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더더욱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위스 은행 하면 전 세계 재벌들의 비자금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스위스 은행의 특별한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비밀주의가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루이 14세의 영향 때문입니다. 루이 14세는 그렇게 사치를 일삼으면서 자신이 내쫓아 스위스로 넘어간 위그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게도 됩니다. 그때부터 예금주와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스위스의 금융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스위스 금융인들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1934년에 비밀주의를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부당하게 돈을 벌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구축해주고 있었다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스위스는 비밀주의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지탄 속에서 2015년에 결국 유럽연합과 비밀주의를 폐기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형태로 스위스의 금융산업이 바뀌게 됩니다. 스위스는 용병 산업을 접은 후 무역에 힘을 쓰게 되는데, 무겁고 큰 물건들을 운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작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손목시계에 주목하게 됩니다. 시계공인 위그노들이 스위스로 도망오면서 이 시계 기술을 정밀 수공업과 결부시켜서 세계 최고의 시계 기술을 갖게 됐죠. 스위스가 발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선 그때마다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전부였었을 땐 용병을 수출해서 돈을 벌다가 그 뒤에는 정밀 시계와 의약품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도 지금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를 팔던 산업은 이제 디지털 분야와 접목된 새로운 시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어찌 보면 산업에서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